얼른 쏴! 저 반동분자 에미나이를 즉각 사살하라! 새벽 북한 여군이 피를 흘리며 도망치다 총알이 그녀의 다리를 관통합니다. 그녀가 쓰러진 곳은 DMZ 최악의 지뢰밭. 압력 지뢰를 밟은 채 꼼짝도 못하는 상황. 소령님! 3구역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EOD 전문가가 망원경으로 확인하는데 저거! 사람이잖아! 지뢰이에! 남조선 동무, 내래 지뢰 밟았시오. 제발 살려주시라요. 다리에 상처를 입은 채 몇 시간을 버틴 그녀. 조금만 움직여도 즉시 폭발. 소령님! 안 됩니다! 지뢰밭입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소령은 철책을 넘습니다. 북한 미모의 여성의 정체는 저는 인민군 군의관이었어요. 생체 실험을 거부했다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가져온 USB. 북한의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으로 송환되면 즉시 공개 처형당할 겁니다! 저희가 지켜줘야 합니다! 왜 절 구하신 거예요? 지뢰를 밟은 여성을 적군이라고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적이어야 할 두 사람 사이에 싹 트는 위험한 감정. 평양이과대학 수석 박연화의 충격적 정체. DMZ 철책선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지금 그들의 숨막히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강원도 철원 DMZ 남방안개선 인근. 새벽 안개가 철책선을 따라 낮게 깔려 있었어요. 태호는 묵직한 방호복을 입고 철책선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EOD 전문가로서 그는 매일 죽음과 마주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어요. 정소령님, 3구역에서 이상 신호 감지됐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부하의 목소리에 태호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1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작은 이상 신호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태호는 천천히 3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죠. DMZ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버지도 30년 전 이곳에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었어요. 그때부터 태호의 삶은 지뢰와의 싸움이었죠. 어린 시절 태호는 의족을 끼고 걷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늘 말했죠. 태호야, 이 땅에서 지뢰가 사라지는 날까지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태호는 자신의 운명을 알았죠. EOD 교육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고 최전방으로 자원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곳이었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와야 할 곳이었죠. 3구역에 도착한 태호는 탐지기를 꺼냈어요. 삑, 삑.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지뢰 신호와는 달랐죠. 태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이건 태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북한제 대인지뢰였지만 뭔가 달랐죠. 지뢰 옆에 작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어요. 태호는 신중하게 상자를 꺼냈죠.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철책선 너머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타다다다. 북측 도발입니다. 전 병력 경계 태세. 무전기에서 긴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태호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은폐물 뒤로 몸을 숨겼죠. 하지만 총성은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북측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태호는 망원경을 들어 북측을 살폈어요. 철책선 너머 200m 지점 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그 뒤로 북한군 여러 명이 추격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여자야? 태호는 놀랐어요. 북한군 군복을 입은 여성이 목숨을 걸고
달려오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그녀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죠. 안 돼.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규정상 개입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버지가 지뢰를 밟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였어요. 여자가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며 달렸죠. 그녀는 이미 남방한계선 철책까지 50m 거리에 와 있었어요. 북한군의 총성이 더욱 거세졌죠. 중지, 철책선에 접근하지 마시오. 태호의 부하들이 확성기로 경고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죠. 그녀의 눈에는 오직 살고자 하는 의지만 보였어요. 그 순간 태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자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죠. 바로 지뢰였어요. 그녀는 지뢰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지뢰다. 태호의 부하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죠. 여자는 움직일 때마다 지뢰를 건드릴 위험이 있었어요. 북한군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태호는 순간 고민했어요. 규정대로라면 그녀를 그냥 두어야 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어요. 넌 EOD 전문가잖아. 지뢰를 해체하는 게 너의 일이잖아. 김원사, 엄호해 주시오. 소령님, 규정상 내가 책임지겠소. 태호는 방호복을 더 단단히 조이고 철책선을 넘었어요.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죠. 10년간의 훈련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여자에게 다가간 태호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리에 총상 그리고 심한 출혈이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 주변의 지뢰들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EOD 전문가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제발 살려주세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지뢰를 확인했죠. 구형 소련제 PM-2 대인지뢰였어요. 압력이 해제되면 즉시 폭발하는 종류였죠. 태호는 침착하게 도구를 꺼냈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지뢰의 안전핀을 고정시켰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첫 번째 지뢰가 무력화됐어요. 하지만 아직 2개가 더 있었죠. 시간이 없었어요. 북한군이 언제 다시 총격을 시작할지 몰랐으니까요. 2번째 지뢰를 해체하던 중 여자가 의식을 잃기 시작했어요. 출혈이 너무 심했죠. 안 돼, 정신 차려요. 태호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여자의 눈이 스르르 감겼죠. 태호는 마지막 지뢰를 해체하고 재빨리 여자를 안아들었어요. 그녀는 너무 가벼웠죠.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어요. 철책선으로 돌아오는 순간 북한군의 총격이 다시 시작됐어요. 태호는 여자를 꼭 안고 뛰었죠.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의무병, 의무병. 철책선을 넘자마자 태호가 소리쳤어요. 의무병들이 달려와 여자를 들것에 실었죠. 그때 여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녀는 태호의 손을 약하게 잡았죠. 감사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왠지 모르게 이 여자를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태호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어요. 이것과 저 여자 분명 연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살아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소령님, 상부에서 호출입니다. 김원사가 다가왔어요.
태호는 알고 있었죠. 규정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임무라고 믿었으니까요. 사령부로 가는 길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는 직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직감은 맞았어요. USB 속 내용과 그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태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DMZ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태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재촉했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살아날 거야. 반드시 살아날 거야. 철원의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태호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태호는 복도를 서성이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벌써 6시간째였죠. 그 여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정소령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호가 돌아봤어요. 국정원의 이상민 과장이었죠.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환자 상태가 궁금해서요. 소령님이 궁금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이제 우리가 맡을 겁니다. 상민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죠. 제가 구한 사람입니다. 상태 정도는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규정 위반으로 구한 사람이죠. 상부에서 이미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죠. 태호와 상민이 동시에 다가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총상은 다행히 주요 장기를 피해갔어요.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환자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예요. 그리고 온몸에 고문 흔적이 있습니다. 최소 몇 달은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상민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언제 의식이 돌아옵니까?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틀 안에는 깨어날 겁니다. 의사가 떠난 후 상민이 태호를 쳐다봤어요. 소령님이 발견한 USB 아직 갖고 계시죠? 태호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민이 차갑게 웃었죠. DMZ에는 우리 눈과 귀가 많습니다. USB를 넘기십시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국가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태호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었죠. 함부로 넘길 수 없었어요. 환자가 깨어나면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정소령? 상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태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병실 앞에는 이미 국정원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한 사람입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싫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태호는 요원들을 밀치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여자가 악몽을 꾸고 있었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여자가 눈을 떴죠.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태호에게 맞춰졌어요. 당신은 절 기억하시나요?
DMZ에서 당신을 구한 사람입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그녀가 태호의 손을 꽉 잡았죠.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여기가 나만인가요? 네, 당신은 안전해요. 이제 괜찮습니다.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태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제 이름은 박연아예요. 북한 인민군 군의관이었죠. 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호가 놀랐죠. 군의관이라니요? 왜 탈북을? 그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연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태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죠. 저는 평양이과대학을 졸업하고 군 병원에 배치됐어요. 거기서 끔찍한 일을 목격했죠. 정치범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아가 계속 말했죠. 거부했더니 저도 정치범이 되었어요. 하지만 도망쳤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USB에 네,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실험 기록, 사진, 동영상.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상민과 요원들이 들어왔죠. 정소령, 나가십시오. 이 과장, 이 사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상민이 연아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박연아 맞습니까? 북한에서 당신을 찾고 있더군요. 기밀 유출 혐의로요. 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호가 상민 앞을 막아섰죠. 이 사람은 난민입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간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첩이 총 맞으면서 탈북합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USB를 넘기십시오. 그럼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하지만 연아에게 먼저 보여주었죠. 이건 맞습니까?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는 USB를 상민에게 건넸죠. 대신 약속하십시오.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고요. 상민이 USB를 받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건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상민과 요원들이 떠난 후 연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태호를 봤어요.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죠. 국정원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호는 병실 밖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연아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죠. 새벽 3시쯤 연아가 또 악몽을 꾸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죠. 연아는 잠결에 울고 있었어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죠. 그때 연아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못 돌아가서. 태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연아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가족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사람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태호의 상관인 김대령이었죠. 정소령, 큰일을 저질렀구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자네가 가져온 USB 내용을 확인했네. 충격적이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대령의 표정이 심각했죠. 북한의 생체 실험 증거가 맞더군. 유엔에 보고하면 국제적 문제가 될 거야. 그럼 박연아 씨는 보호 대상이지. 하지만 문제가 있네. 김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북한이 그녀를 반역자로 지명했어.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 송환이라니요. 그럼 죽는 겁니다.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가 중요해. 태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대령이 설명했죠. 그녀를 구한 사람이 자네야.
증인이 되어야 해. 그녀가 자발적으로 탈북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증언해야 하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어. 북한의 표적이 될 수도 있지. 태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죠. 상관없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김대령이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김대령이 떠난 후 태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연아가 창밖을 보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호가 말하자 연아가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죠. 당신을 보호하기로 결정됐어요. 제가 증인이 될 겁니다.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조사도 받아야 하고 재판도 있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유롭다는 것만으로도. 연아가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죠.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태호도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의 모습이 보였죠. 연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일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이 세상에 적응하실 때까지. 연아가 태호를 봤어요.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태호는 잠시 고민했어요. 왜일까요? 그 자신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건 군인의 의무니까요. 그리고 태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연아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상민과 요원들이 다시 온 것 같았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연아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이제부터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서로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당일. 태호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법정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연아의 난민지휘심사 재판이 있는 날이었죠.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정소령님, 준비되셨습니까? 연아의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였는데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죠.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측에서 강하게 송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때 태호는 연아를 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연아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연아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태호도 답례했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일어났죠. 피고인 박연아는 북한 군사 기밀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반역자입니다. 남북 협정에 따라 송환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박연아 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북한 난민입니다. 송환은 곧 사형을 의미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변호사가 USB의 내용을 제시했죠. 법정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북한의 생체 실험 장면이었죠. 방청객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것이 박연아 씨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증거입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것이 진짜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태호가 증인석으로 불려갔어요. 그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죠. 증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가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5월 15일 DMZ에서 순찰 중이었습니다. 북측에서 총성이 들렸고 한 여성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태호는 차분하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연아가 총에 맞은 채 달려왔던 것, 지뢰밭에 쓰러졌던 것, 그가 목숨을 걸고 구출한 과정까지요. 증인은 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녀를 구했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군인의 의무는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적을 떠나서요. 감상적인 판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명백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자국민을 향해 발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정이 술렁였어요. 검사가 말을 잇지 못했죠. 변호사가 다시 질문했어요. 증인은 박연아 씨의 상태를 직접 봤습니까? 네. 총상 외에도 온몸에 고문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요. 그것이 정치적 박해의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범죄자를 그 정도로 고문하지는 않습니다. 태호의 증언이 끝나고 연아가 증인석에 올랐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태호는 방청석에서 그녀를 지켜봤어요. 당신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박연아, 33세, 전 북한 인민군 군의관입니다. 연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왜 탈북했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죽이는 일에 가담하라고 했습니다. 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평양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것, 군병원에 배치된 것,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끔찍한 일들까지요. 정치범들이 실험 대상이었어요. 새로운 화학무기를 시험했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거부했더니 저도 반역자가 됐어요. 가족들이 끌려갔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아가 고개를 숙였죠. 모르겠어요.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연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검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상민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태호는 놀랐죠. 국정원이 연아 편에 서다니요. 국정원에서 USB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죠. 상민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또한 북한 측에서 박연아 씨를 특급 반역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증언이 사실임을 반증합니다. 검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황이 연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휴정 시간, 태호는 복도에서 연아를 만났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태호가 물으니 연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가족 얘기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네요.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사람을? 연아의 목소리에 자책이 가득했어요. 태호가 그녀 옆에 앉았죠. 살아남은 게 죄가 아니에요. 당신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게 가족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요. 연아가 태호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재판이 다시 시작됐어요. 마지막 변론 시간이었죠.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박연아 씨는 인권과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용감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검사도 마지막 주장을 했어요. 법은 감정이 아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남북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장과 배심원들이 심의에 들어갔어요.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드디어 재판장이 돌아왔어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연아는 눈을 감았고 태호는 숨을 멈췄죠. 박연아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연아가 눈을 떴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또한 북한의 송환 요구는 기각합니다. 송환은 명백히 피고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연아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죠. 변호사가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태호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가 구한 생명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오면서 상민이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정소령, 잘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감사합니다. 증언해 주셔서. 상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이상 가족입니다. 할아버지가 북에 계시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태호가 놀랐어요. 차가워 보였던 상민에게도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연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죠. 자유로운 하늘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호가 물었어요. 연아가 그를 봤죠. 모르겠어요. 새로운 삶이라는 게 막막하네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아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정소령님은요?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 태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자신도 몰랐죠. 왜 아직도 연아가 걱정되는지를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태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연아가 받아들었죠. 정말 감사해요. 목숨을 구해주신 것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그럼 조심히 가세요. 연아가 먼저 인사했어요. 태호도 고개를 숙였죠. 건강하세요. 연아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왜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연아가 돌아봤어요. 정소령님, 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연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태호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고 연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서울 종로구의 작은 병원. 연아는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째였죠. 남한 의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다음 환자분 들어오셔도 됩니까? 간호사가 물었어요. 연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 노인이 절뚝거리며 들어왔죠. 연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노인의 다리는 의족이었죠.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연아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죠. 의족 때문에 살이 쓸려서 30년 됐는데도 익숙해지질 않네. 30년이요? DMZ에서 지뢰 밟았지. 아들놈이 지금 거기서 지뢰 제거하고 있다니까. 참 아이러니해. 연아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혹시 아드님 성함이 정태호. EOD 소령하고 있어. 연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죠. 아드님을 아는 것 같은데요. 그래, 어떻게? 연아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6개월 전에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연아를 다시 봤죠. 당신이 그 북한 의사? 네. 노인이 갑자기 연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우리 아들이 당신을 구한 후로 많이 달라졌어. 더 밝아졌다고 할까? 연아가 놀랐어요. 태호가 달라졌다고요? 저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징계? 아니야. 오히려 표창을 받았어. 인도주의적 행동이었다고.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요즘 아들놈이 자꾸 서울 나온다더군. 누구 만나는 것 같은데. 연아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사실 태호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그가 남한 적응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왔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노인이 일어났어요. 박 선생,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노인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연아는 얼굴이 더 빨개졌죠. 그날 저녁 연아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 태호였어요.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편안해 보였죠. 정소령님, 여기 웬일이세요? 저도 산책 중이었어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연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호가 밝게 웃었죠. 그럼 같이 먹을까요? 근처에 좋은 식당 알아요. 두 사람은 작은 한정식 집에 앉았어요. 연아는 아직도 한국 음식이 낯설었지만 태호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오늘 아버지를 만났어요. 연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태호가 놀랐죠. 아버지를요? 진료소에 오셨어요. 의족 때문에. 태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소령님이 저를 구한 후로 밝아졌다고. 태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과장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느껴요. 연아가 태호를 똑바로 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태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을 구한 후로 제 일에 더 확신이 생겼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고 할까요? 연아도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남한 생활은 어떠세요? 어려워요. 하지만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태호가 연아의 손을 살짝 건드렸다가 놀라서 뗐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연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사실 오늘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태호가 고백했어요. 연아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죠. 매일 이 시간에 한강변을 걸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걸? 진료소 간호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연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가 편해요. 사람들이 아직 무서워요. 이해해요. 하지만 계속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연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죠. 왜요? 왜 계속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태호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죠. 처음엔 의무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걱정돼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한에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족도, 고향도, 아무것도.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돼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관계를. 태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친구부터 시작해요. 어때요? 연아가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강변으로 다시 나왔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밝았죠. 저기 북쪽이에요. 연아가 어둠 속을 가리켰어요. 가족이 그리우세요?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엄마가 날 원망하는 꿈. 태호가 연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분명히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으니까요. 연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태호가 손수건을 건넸죠. 그때 연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료소 번호였죠.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연아가 전화를 끊고 당황한 표정으로 태호를 봤어요. 응급 환자가 왔대요. 탈북자인데 위독하다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진료소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젊은 탈북 여성이 쓰러져 있었죠.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였어요. 연아는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정맥 주사를 놓고 생체 신호를 확인했죠. 태호는 옆에서 도구를 건네며 도왔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수액을 더 놔야. 연아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감탄했어요. 그녀는 진정한 의사였죠. 1시간 후 환자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연아는 지쳐서 의자에 주저앉았죠. 잘하셨어요. 생명을 구했어요. 태호가 말했어요. 연아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죠. 소령님도 매일 이런 기분이겠네요. 생명을 구한다는 게 비슷해요. 하지만 당신처럼 직접 치료하는 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져 갔죠. 저 여자를 보니까 제 모습이 떠올라요. 연아가 중얼거렸어요. 6개월 전 저도 저렇게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고요. 태호가 위로했어요. 연아가 그를 봤죠. 소령님 덕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이제 소령님 그만 부르면 안 될까요? 태호가 부탁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냥 태호라고 불러주세요. 연아가 수줍게 웃었어요. 태호 씨? 네, 연아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거리가 좁혀진 것 같았죠. 진료소를 나서며 태호가 말했어요. 내일도 시간 되세요? 내일은 의사 시험 공부를. 그럼 도와드릴게요. 저도 의학 용어 좀 알거든요. EOD 훈련 때 배웠어요. 연아가 놀랐어요. 정말요? 네. 부상자 응급처치도 우리 임무니까요. 그럼 내일 도서관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연아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6개월 전 철책선을 넘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될 줄은요. 태호도 부대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연아를 구했을 때는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겼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죠. 연하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태호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면 되니까요. 마치 지뢰를 해체하듯이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요. 2년 후 2027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남한 의사 면허 시험에 마침내 합격한 거예요.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축하해요, 연하 씨. 태호가 꽃다발을 들고 병원 로비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한 그의 어깨에는 새로운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죠. 연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꽃을 받았어요. 태호 씨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연하 씨가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었어요. 1년 전 태호가 고백했고 연하가 받아들였죠. 조심스럽지만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엄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연하가 북쪽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태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언젠가는 전해질 거예요. 그때 병원 원장이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일하실 건가요? 네, 영광입니다. 연하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응급의학을 전공하기로 했죠.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저녁 두 사람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태호가 뭔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죠. 무슨 일 있어요? 연하가 물었어요. 태호가 깊은 숨을 쉬었죠. 다음 달에 레바논으로 파견 가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연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6개월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연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위험하지 않겠죠? 지뢰 제거 임무예요. 늘 하던 일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떤 임무든 위험하다는 것을요. 꼭 가야 해요? 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연하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죠. 태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런 약속은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이별을 겪었으니까요.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연하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연하 씨. 태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가 들어 있었죠. 저와 결혼해 주세요. 연하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돌아오면 결혼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떠나기 전에요. 당신을 아내로 두고 가고 싶어요. 태호 씨,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저를 지켜줄 거예요. 연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혼할게요. 레스토랑에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태호가 일어나 연하를 안았죠. 두 사람은 꼭 껴안은 채 울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2주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죠. 태호의 부모님, 동료들, 그리고 연하가 돌봐온 탈북민들이었어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랐어요. 신부가 너무 아름답니다. 태호의 어머니가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딸이야. 태호가 없는 동안 우리가 잘 돌볼게. 연하가 시어머니를 안으며 울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죠. 상민도 참석했어요. 그는 이제 국정원을 그만두고 통일부에서 일하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두 분이 잘 되어서 기뻐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셔서 연아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상민이 쑥스럽게 웃었죠. 이제 과장 아닙니다. 그냥 이상민이라고 불러주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DMZ 근처로 갔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근처였죠. 여기서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연아가 물었어요. 태호가 웃었죠. 솔직히 말하면 첫눈에 반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의식 잃은 당신을 안고 뛰면서 생각했어요. 꼭 살아야 한다고. 연아가 태호의 팔에 기댔어요. 저도 깨어나서 당신을 봤을 때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죠. 내일이면 태호가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와요. 연아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태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죠. 약속할게요. 당신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날 공항. 태호가 군 수송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연아를 안았어요. 6개월만 기다려요. 1년이라도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돌아와요. 태호가 떠나고 연아는 일에 몰두했어요. 응급실에서 밤낮 없이 일했죠. 바쁘게 지내야 덜 걱정됐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연아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죠. 결과를 듣고 그녀는 놀랐어요. 임신이었어요.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태호에게는 군사보안상 직접 연락할 수 없었죠.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했어요. 태호 씨, 우리에게 기적이 생겼어요. 당신이 돌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셋이 될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연아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병원에서 일하면서 연아는 더욱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특히 탈북 임산부가 응급실에 왔을 때였죠. 선생님도 북에서 오셨다면서요? 임산부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연아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네, 그래서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연아는 정성껏 그녀를 돌봤어요. 무사히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울면서 감사했죠.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연아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도 곧 엄마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뉴스가 전해졌어요. 레바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거였죠. 유엔 평화유지군 숙소가 공격받았다고 했어요. 연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태호의 부대였어요. 안 돼. 제발. 연아는 필사적으로 소식을 기다렸어요. 병원 동료들이 그녀를 위로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이틀 후 전화가 왔어요. 통일부의 상민이었죠. 연아 씨, 태호가 살아있나요? 제발 살아있다고 해주세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 독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연아는 무너져 울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저도 갈게요. 당장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 병원. 연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로 들어갔어요. 태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연아. 태호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연아가 달려가 그를 안았죠. 바보. 무슨 일이 있어도 조심하랬잖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약속은 지켰잖아요. 살아있어요. 연아가 울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태호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가져갔죠. 여기, 우리 아기가 있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이에요? 네, 4개월이에요. 곧 태어날 거예요. 태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네, 당신은 멋진 아빠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독일의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태호가 물었어요. 연아가 생각하다가 말했죠. 희망이는 어때요? 우리의 희망. 아인이도 좋아요. 사랑하는 아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지만 벌써부터 아기를 사랑하고 있었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고 곧 가족이 될 아기가 있으니까요. 경계선을 넘어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공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